그러면 우리는 AI랑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2030년까지 우리가 키워야 될 코어 스킬이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이게 스킬스로 잡힌 거예요. 스킬스로. 그리고 나서 제가 AI를 3년 동안 썼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 그래서 제가 3년 내내 이야기 드렸던 키워드는 딱 이거예요. AI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문화현상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K-POP 데몬 헌터스인데 뭐 캐대현 아무리 들어봤자 그거 한번 봐야 알잖아요. 그죠? 왜 안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하고 다른 건 너무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맘만 먹고 설치하고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쓰시겠지만 저한테 하도 뭐 쓰면 돼요 물어보시길래 간단하게 한 장 정리해봤어요. 그죠? 요즘에 이제 제일 핵심은 제미나이예요. 이제 제가 이제 실은 또 2026 키워드 책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키워드로 지금 생각을 한 게 챗 GPT 독점 시대 종말입니다. 왜냐? 기존에 뒤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나오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제미나이 구글입니다. 아시겠지만 구글이 원래는 이 AI, 생성형 AI 원조죠. 우리가 말하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나 이런 것들도 구글이 원조인데 처음에 구글이 이 비슷한 테스트 서비스를 내놓고 출시를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챗 GPT 쓰고 나서 최근에 제일 많이 안 하게 된 행동이 뭘까요? 네, 그렇죠. 구글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하는 게 줄었잖아요. 구글도 아는 거죠. 뭐냐면 이거 나오면 원래 우리 구글 검색 사이트 안 들어갈 거니까 이거 우리 매출 뺏어 먹으니까 하지 마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챗GPT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늦게 구글이 뭔가를 냅니다. 받으라는 걸 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폭락하죠. 그죠? 왜요? 얘가 이상한 헛소리를 했는데 헛소리를 구글 담당자들도 모르고 그대로 광고에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글도 AI가 헛소리하는 거 못 짚는구나. 그래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와시는 상담을 하죠.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데이터가 제일 많은 회사입니다. 그죠? 유튜브도 있죠. 구글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데이터 많이 줘야 똑똑해지니까 얘네들이 어느 순간부터 집중을 해가지고 AI한테 데이터를 막 주기 시작하니까 얘네가 말도 안 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구글이 아주 무서운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생성형 AI가 엄청난 시장을 촉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올해 CES랑 그 다음에 이제 GTC라는 행사에서 또 보여주는 장표인데 AI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햄버거에 비유하면 되게 쉬워요. 햄버거에. 기존에 AI한테 실제 햄버거를 카메라로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AI가 이거 맛있는 햄버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요 단계입니다. 퍼셉션 AI.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인지하기도 하고요. 이미지를 인지하기도 하고요. 동영상을 인지하는 우리가 말했던 딥러닝이라고 많이 불렀던 그쪽 영역에서 이걸 많이 했죠.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죠. 생성형 AI. 그럼 생성형 AI는 뭐예요? AI한테 햄버거를 그려봐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먹음직스럽게 먹는 모습으로 그려봐 이렇게 시켰어요. 너무 잘 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무 잘 그리네? 하면서 실제로 제 배가 고파오는 거예요. 그죠?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AI한테 나 배고픈데?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AI가 배고프시군요. 그러면 제가 햄버거를 주문해 드릴게요. 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대신에 웹사이트를 딱 키고 햄버거 사이트에 후루룩 들어가가지고 마우스로 막 보다가 우리 주인님이 생각해보니까 치즈버거를 좋아하지? 치즈버거 고르자. 주문까지 하는 게 에이전틱 AI입니다. 뭐예요? 실제로 얘가 워킹을 하는 거예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일을 시키면 보고서 써봐. 그럼 대충 초안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조사도 하고 모도해서 결과물을 내놓는 거고 홈페이지 만들어봐. 그럼 대충 요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저것 해서 홈페이지 초안까지 만들고요. 게임 만들어봐. 그러면은 지금 호로록 해가지고 게임까지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게 에이전틱 AI입니다. 그래서 아까 햄버거로 돌아가면 실제로 배달을 했죠. 배달을 했더니 배달원이 햄버거집에 가요. 그랬더니 패티를 사람이 굽고 있는 게 아니라 로봇이 굽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피지컬 AI입니다.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가 이 시장을 촉발시키면서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트렌드를 보기 어려웠느냐? 이게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는 생성형 AI대로 진화하고 에이전틱은 에이전틱대로 진화하고 피지컬은 피지컬대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에이전트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올 미래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책 쓰고 나서는 와 있는 미래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우리한테 와 있고 흔적들이 막 있어요.
2025년에 그럼 에이전트는 좀 어떤 식으로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또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2023년 11월에 빌 게이츠 선생님께서 이메일을 종종 보내세요, 전체적으로. 근데 어떤 메일을 보내셨냐면, 야,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만들고 윈도우 만들었던 사람인데 패러다임이 전환할 것 같아. 내가 봤더니 5년 내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 바뀔 것 같아. 근데 그게 에이전트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전트의 정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앞서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랑 이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대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을 해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일을 합니다. 챗GPT의 범용 버전하고 기존하고 제일 다른 게 그거죠. 우리가 초기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만 했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얘가 나를 기억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얘가 나를 기억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챗GPT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클로드나 구글에도 다 메모리 기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해서 일을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어에 반응을 하고 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의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작업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챗GPT는 챗GPT 안에만 있었는데 주문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야죠. 지가 웹사이트에서 막 스크롤을 해야죠. 지가 클릭을 해야죠.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떠올리면 사람하고 똑같다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도 일상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저 사람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손을 갖고 마우스 클릭을 하는데, 컴퓨터도 손이 아니지만 마우스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 안에서 되는 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에이전트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마우스로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말로 시키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인터페이스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느낄 수 있었던 시기들이 올해 좀 많이 있었어요. 올해 상반기까지 아예 별도로 오퍼레이터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혹시 오퍼레이터 사이트 보신 분? 네,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때 보려면 $200짜리를 가입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굳이 쓸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능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 오퍼레이터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주문도 하고 예약도 하는 걸 느리지만 해보긴 해요.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야놀자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선물하기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럼 얘한테 뭘 시킬 수 있는 거냐면, 쉽게 말해서 야, 너 호텔 예약해. 그러면 저 대신에 얘가 마우스 클릭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시켜봤죠. 마침 3월쯤에 제가 결혼기념일이 있어서 얘한테 한번 이렇게 시켜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내가 2명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을 좀 예약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에 있는 20만 원 미만의 호텔이었으면 좋겠고, 실은 다음 주 토요일이 결혼기념일이라서 와이프랑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숙소를 추천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느냐, 웹브라우저 안에 웹브라우저를 하나를 더 띄워요. 가상의 웹브라우저를. 그래서 거기서 지가 야놀자 사이트를 들어갑니다. 그다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얘가 처음에 호텔을 딱 골라요. 왜냐면 서울이라고 했고 카테고리에 호텔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서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눌러서 지가 서울을 골라요. 그렇게 하면서 옵션을 고릅니다. 하나하나 골라요. 그리고 나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딱 정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주인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을 했어요. 결제를 해드릴까요? 라고 마지막에 화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고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딱 보여줬더니 저희 와이프가 저를 이렇게 봐요. 왜냐? 얘가 뭘 골라줬냐면 동대문에 있는 러브호텔을 하나 골라줬어요. 그죠?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얘는 왜 그 수많은 것 중에 이걸 골랐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이 호텔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호텔을 소개하는 해시태그에 딴 데 없는 게 맨 앞에 있었는데 뭐냐? 샵 로맨틱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가 그걸 갖고 딱 골라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르기까진 합니다. 그리고 결제까지 가긴 하는데 아직 이게 느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는 상당할 겁니다. 일단은 AI가 상품을 고르기 시작하고, AI가 주문을 하기 시작하고, AI가 정보를 골라주기 시작하면 우리가 말하는 마케팅판이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검색을 하는 검색 최적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동대문 호텔처럼 내게 먼저 고르게 선택을 당할 수 있게 어떤 키워드,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적으로는 요즘에 어떤 키워드가 새로 나왔냐면, 우리가 검색 최적화를 SEO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AIEO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AI가 우리 사이트를 간택할 수 있게 어떻게 사이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3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에 오픈 AI 말고도 나머지 회사들도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더 쓰게 하려면 얘네가 뭔가 우리 갖고 쇼핑도 하고 뭐도 하고 알아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다 웹브라우저를 만들려는 형태들이 많아요. 웹브라우저.
그래서 퍼플렉시티에 코멧이라는 브라우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은 일부 베타만 쓸 수 있고 조금 보안적으로 이슈가 있긴 한데 전 테스트를 해보니까 써봤습니다. 써보면 얘가 뭐가 되냐, 이런 게 되기 시작해요. 제가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시키면 돼요. 파스타 재료 쿠팡 장바구니 채워주고 베스트셀러랑 가성비 우선 대체 상품 있으면 선택해줘. 그럼 지가 마우스로 확 해가지고 클릭 해가지고 장바구니 다 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제가 파스타 재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어떤 파스타인지 얘기를 안 했더니 토마토 소스 넣고 크림 소스 넣고 올리브 소스도 넣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재밌는 거는 쿠팡 아시지만 요즘에 한 2,000, 쿠팡 지금 유료로 가입을 하면 로켓 배송이 되면 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고르는 거랑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고르는 거랑 상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저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디테일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지가 하나씩 고르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또 뭐도 되느냐, 네이버 쇼핑 띄워놓고 네이버 쇼핑에서 내 갤럭시 S25에 어울릴 만한 거 골라서 장바구니에 넣어줘. 난 남성적인 스타일 좋아해. 이랬더니 지가 클릭 하더니 5분 만에 저한테 이거 골라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럼 수많은 그 남성적 스타일 중에 어떻게 이걸 구성을 해야지 들어가냐,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연구로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것도 되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요즘 웹브라우저에서 엑셀 띄울 수 있잖아요. 뭐 구글 시트 같은 거. 그래서 그거 띄워놓고 야, 데이터를 보고 특징하고 인상적인 부분을 분석해봐? 이런 거죠. 제가 방송했던 걸 제가 정리해 놓은 듯 거리거든요. 봤더니 얘가 이분은 테크 관련 미디어 많이 나가시네요. 유튜브 나가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숫자도 정리해줘. 그럼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게 중요하죠. 개인정보를 먹이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챗GPT한테 구글 연결할 수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제 구글에 있는 메일이나 메신저, 이메일 서비스들이 연동이 되거든요. 연동되면 이제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이메일이랑 캘린더 보고 이번 주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랑 놓쳐서 안 될 일정들 정리해줘. 그랬더니 지가 어떻게 돼요? 캘린더 보고 메일 보더니 이번 주에 꼭 챙겨야 될 주요 일정 이런 거예요. 주간 업무 회의,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이메일, 실행해야 될 우선순위 액션, 손해보면 안 되는 놓치는 일정까지 정리를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에이전트죠. 이게 에이전트.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하는 에이전트들이 조금씩 함께 흔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어떠한 일상이나 아니면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브리처럼 약간은 재미있고 장난이었던 게 그게 3월이고 지금이 8월이잖아요.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만에 정말로 상업적으로 이제 포토샵 없어도 되는 수준이 돼버렸네? 라는 얘기까지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기술의 변화를 알고 있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이게 딱 우리에게 주어지자마자 바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야나두인가요? 거기에서 되게 VO3 활용해가지고 흑인하고 할머니가 막 영어 재밌게 하는 거에서 쇼츠가 대박이 났거든요. 몇 천만 뷰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구글 VO3로 정말 돈 안 들이고 그냥 좀 그 가입비는 내야겠죠. 그러고 나서 몇 번 만들어서 그냥 만든 겁니다. 그런 형태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실제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를 바뀔 수 있게 다가오고 있는 형태가 왔다라는 것이죠. 에이전틱 AI 어떻게 동작할까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좀 합쳐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추론이죠. 추론이라고 하는 거를 쉽게 설명하면 AI에게 일머리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머리가 생겼다. 기존의 챗GPT를 제가 보통 비유를 할 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똑똑한 인턴 사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똑똑은 한데 인턴 사원이에요. 뭐냐? 일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얘한테 일을 시키면 지 맘대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시켰어야 돼요? 되게 구체적으로 구구절절히 일을 시켰어야 됐죠. 안 그러고 그냥 보고서 써줘. 그럼 지 맘대로 보고서를 써요. 그죠? 그러니까 보고서는 세 줄로 쓰고 어쩌고 쓰고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추론을 하는 AI들은 비유를 하면 뭐냐면 신입사원인데 경력직이에요. 경력직 신입사원입니다. 우리 회사에선 일을 안 해봤지만 다른 데서 일을 해봤어요. 일을 하는 단계를 알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고서 써. 그러면 바로 안 쓰죠. 어떻게 써야 되지? 생각을 하고 쓰잖아요. 근데 기존의 AI는 그럼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야, 너 차분히 단계별로 생각해서 해봐 라고 하는 것들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단계를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단계를 제대로 어설프게 하니까 계속 AI를 튜닝하는 사람들이 야, 요런 일을 할 때는 요 6단계로 하는 거야. 요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AI가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걸 익히기 시작합니다. 이런 추론에서 되게 올해 또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줬던 계기가 언제였냐면 이때예요. 2025년 4월에 GPT의 O3랑 O4라는 모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추론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추론도 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면 이제 얘가 시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오픈 AI에서 했던 데모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 주고 여러분들의 선임이 다음 배에서 큰 배 이름하고 다음 정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 라고 물어봤다.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아, 얘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저 이미지를 지가 막 확대를 해봐요. 뭔가 힌트가 있으면 그 힌트를 찾아요. 없어요. 그럼 또 잘라봐요. 그러다 힌트가 있으면 그 힌트를 갖고 막 인터넷도 찾고 하고, 만약에 힌트도 없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게 너무 픽셀이 저화질이라서 안 되니까 더 고화질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몇천만 원짜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깔려있는 챗GPT 22달러짜리가 이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일단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연결하면 부동산 관련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뭔가 연결하면 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사진 잘못 보내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제가 이제 기자님들하고 좀 많이 친한데, 기자님들 중에 유독 이거를 제가 보여드렸더니 좋아하는 분야의 기자님이 계세요. 어떤 분야실까요? 맞아요. 연예부 기자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죠? 이걸로 내가 스캔들을 찾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런데 또 한마디로 생각하면 되게 무섭죠. 그죠? 이거 내 위치, 내 인스타그램 사진 이거 갖고 막 다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써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녀석들, 정말 이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까지 추론할 수 있는 녀석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구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에서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삼성폰으로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은 앱에 들어가면 이런 게 이미 있어요. 삼성 앱으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하세요. 이래가지고 뭐 생산성 삼성 노트 막 이런 걸 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키면 뭘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매주 금요일에 부모님한테 전화드리려고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거를 제미나이 사이트 안에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가 앱을 켜요. 삼성 리마인더에다 저장을 해드릴까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삼성 리마인더 이랬더니 승인을 했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제가 매주 뭐 해줘 그러면 지가 삼성 폰 안에 있는 리마인더라는 앱에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큰 변화죠. 왜냐하면 얘가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택시 불러. 그러면은 얘가 알아서 카카오를 고를지 우버를 고를지 선택해가지고 그 안에서 고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앱 생태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앱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네한테 간택당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변화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장점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안다는 거지만 단점은 오겠어요? 보안에 엄청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안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할 거니까 와, 이게 되게 파급력이 커지겠구나. 그리고 우린 지금 신난다고 쓰지만 이거 잘못하면 또 큰일이 생기겠구나 라는 두 가지 양가적 감정을 최근에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 AI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많이 활용되고 이미 지금 쓰고 있는 게 저런 거죠. 업무의 자동화, 고동화. 이제 구글이 이번에 정책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지메일을 기업용 계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제 그 구글의 이 에이전트들이 다 들어가졌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나쁜 구글, 그죠? 뭐냐면 그 기능을 쓰든 안 쓰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네,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미 이런 게 돼요. 뭐냐면 이메일 보고 요약하거나 초안 써거나 이런 게 지금 지메일에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메일을 자동 관리하거나 회의록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되겠죠.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시스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이나 시나리오 같은 거. 그리고 우리의 성장 파트너이자 AI를 멘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AI가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미 AI랑 같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챗 GPT의 옵션에 보시면 함께 공부하기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제미나이에도 다 스터디 기능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고 물어보시면 얘는 바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금융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고 싶어 이러면은 어떤 거부터 함께 할까? 그러면서 마치 예전에 그리스식으로 하나씩 물어보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조직은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우리의 동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거를 다 설명을 드렸지만 얘가 실제로
단순히 그냥 자기 있는 내용만 아니라 나를 알고 우리 회사를 안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일을 단계별로 하고 단순히 이 서비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실제로 하는 태스크의 형태가 사람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기죠. 인간하고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보조해서 인간의 효율을 높이는 정도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람이 챗GPT 하나만 썼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챗GPT도 쓰고 퍼플렉시티도 쓰고 제미나이도 쓰고 여러 개를 팀으로 쓰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HR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팀장이 돼서 팀원들을 이끄는 하나의 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팀의 디지털 동료로 합류를 해가지고 우리의 지시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팀이 한 명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여러 사람이 각자가 비율을 하면 팀장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팀장인 거예요. 팀장의 밑에 팀원들이 다 AI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형태로 갈 거다. 그럼 인간의 방향을 제시하면 에이전트가 전체 업무 흐름을 주도하고 인간이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조직의 형태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고 생각보다 유연하게 바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부서 단위로 움직인다고 치면 이때의 변화가 되면 마치 모든 팀이 태스크포스, TF, 임시팀이잖아요. 근데 임시팀의 형태처럼 항상 유연하게 움직일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한 명의 개인이 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는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 보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AI가 보스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이전트의 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직원이 에이전트 기반으로 스타트업의 CEO 같은 형태가 돼서 각자 에이전트를 만들고 업무를 위임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이런 걸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까요? 이거 다 말씀드리고 나면 야 이거 빨리 도입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단계별의 도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생성형 AI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타진을 해봐야죠. AI 도구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업무의 태스크 단위를 정의하는 것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한테 AI 어떻게 잘 써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하는지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려요. 우리의 워크플로우 자체를 먼저 구조화하고 거기에서 실제 이 업무를 할 때는 AI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 가지 도구를 써봤으면 여기는 그러면 내가 퍼플렉시티로 이런 식으로 하면 5분 동안만 해도 내가 원래 30분 하는 걸 줄일 수 있겠구나 라는 단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룹 단위나 기업 단위로 가면 그 기업이 조금씩 전환됩니다. 그렇게 할 때 개인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예를 들어 유료 서비스 몇만 원짜리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업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기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솔루션이 만들어지거나 MCP가 만들어지는 단계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도입해! 이러면은 빅데이터 초기처럼 다 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게 오늘의 제목이었죠. 제가 볼 때 생성형 AI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AI가 저희에게 주는 가장 큰 인사이트는 그래, 너는 역시 생각 증폭기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증폭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격차가 꽤 커진다는 겁니다. 그죠? 최소 제가 볼 때 리서치 중심으로만 설명드리면 저는 정말로 리서치를 할 때 시간을 10분의 1로 줄였거든요. 그럼 이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게 되게 큰 중요한 포인트인데 모두가 쓰는 세상이 오잖아요. 모두가 쓰는 세상이 오면 원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원래 절대값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을 5만큼 잘하고 일을 10만큼 잘했어요. 근데 곱하기 10을 하면 이 사람은 일을 50만큼 잘하고 이 사람은 일을 100만큼 잘하면 예전에 5 정도의 격차가 50으로 절대값으로 격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AI를 쓰는 게 과연 행복한가?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나쁘게 쓸 때도 그 여파가 되게 커지죠. 제가 막 빌 게이츠 막 사진 찍었다고 막 이런 걸 정말로 제가 만약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런 데서 막 하고 다녔다. 그러면 이런 기술을 모르시는 분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쉬워졌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동안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이슈가 된 것처럼 정말로 이제 딥페이크나 이런 게 너무나도 쉬워진 세상이 됐다는 거고요. 이게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데
잘못 썼을 경우에도 얘도 10배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업무를 했을 때 실수를 그냥 조그맣게 해서 마이너스 3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30만큼의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그럴 때가 언제냐, 내가 AI한테 다 맡길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가 잘하네. 그래, 얘가 잘했다. 야, 보고서 냈어요. 그랬더니 기초적인 거 틀렸어요. 그러면 김 부장 왜 이런 거 틀려? 그럼 예전에는 김 대리가 이래서요. 이렇게 핑계라도 될 거라도 있어.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AI가 한 거는 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증폭기로서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업무는 진짜 AI가 계속 대체할 거예요. 그리고 상위 성과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 쓰지 않으려면 AI한테 다 맡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논문 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재밌는 게, AI를 지금 잘 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AI가 주는 결과물을 항상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너가 맞는 게 아니야. 그럼 너 이거 잘못된 거 내가 뭐가 있는지 잘 뜯어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AI랑 우리랑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같이 쓰는 게 좋을까?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AI를 잘 쓰는 상상력과 판단력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팀장님들 중에 팀원한테 일을 시킬 때, 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가 안 돼가 아니라, 일을 시킬 때는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야,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해봐. 그래, 이렇게 해봐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물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결과물은 되게 냉철하고 비판적으로 보면서, 야, 이거 너 잘했는데 이거 틀렸어. 이건 좀 고쳐와.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일을 잘하죠. AI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에서 많이 막히세요. AI가 이런 것도 해? 에이, 이거 안 하겠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못 믿어. 이렇게 하는, 이게 되게 극단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AI를 우리의 팀원처럼 정말 팀장의 마인드로 쓰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겠지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거라, 개인의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는 AI랑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서 되게 인사이트를 주는 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세계경제포럼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2030년까지 우리가 키워야 될 코어 스킬이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놀랐던 게, 핵심 기술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코어 스킬이라고 하는 게. 근데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회복력, 유연성, 민첩성, 호기심, 평생교육, 기술분해, 이게 스킬스로 잡힌 거예요. 스킬스로.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우리가 하는 스킬은 되게 테크닉한 어떤 기술적 용어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왜 회복력이 나오지? 왜 회복 탄력성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AI를 3년 동안 썼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 시기와 방법과 범위가 다를 뿐이지 AI를 쓰면 반드시 충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라는 충격을 언제든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았던 데가 언제냐면, 노트북 LM이라는 도구가 갑자기 어떤 문서를 넣어줬더니 라디오 방송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얘가 진짜 사람처럼 막 대화하다고 내용을 하니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라디오를 15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일자리는? 막 이렇게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 머리 아플 때 조금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다시 봤더니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제가 이런 건 잘하는데 아직 이런 건 못하는구나. 그럼 이걸 갖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긴 됐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비즈니스를 먼저 고민해보고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는 항상 공유를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나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걸로 돈 벌 거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게 한 2-3개월 있으면 어차피 다 알게 돼요. 그럼 차라리 그때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빨리빨리 공유하면서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 차별점이 어디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나만의 언어로 이 현상을 정리하고 소화하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아시지만 인터넷에서 이미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나만의 언어로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이런 프로세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